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의미와 가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도대체 기후위기 시대라는 그런 말이 왜 지금의 이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주요한 용어가 될 수밖에 없는지, 또 탄소 중립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제가 많은 강의들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미국의 항공우주국이라고 있습니다. 나사라고 부르죠. 그게 가면 홈페이지에 이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 숫자들, 가로축으로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보면 0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1950년을 기준 연도로 했을 때, 그 해를 0이라고 했을 때 그로부터 얼마나 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지금 약 70만 년 정도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은 70만 년 정도가 아니라 지난해 8월에 발표되었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영어로 IPCC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구가 발간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6차례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70만 년이 아니라 200만 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00만 년 동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래프의 중간에 보면 선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그 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요. 무엇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 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 선은 얼마냐면 300ppm입니다.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이거든요. 대기 중에 기체 분자가 100만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몇 개냐라는 의미인데요. 300개를 넘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기 오른쪽 끝에 0이라고 적혀진 저 지점을 보시면은 그 인근 근처에서는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무나 급격하게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거죠. 사실 저기 그려진 그래프의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그래프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죠.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사실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될 지점하고 오히려 비슷한데요. 그 0이라는 지점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는데, 그게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급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제가 최근에 이제 나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더니 417ppm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산업혁명 시기 이후로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가 280ppm 정도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너무나 짧은 순간, 사실 저 그래프의 70만 년 가운데서 1950년에서 2020년까지는 70년이란 기간은 거의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시기 동안 너무나 빠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연적인 변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실 그래프 자체도 등락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전 주기가 몇만 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밀란코비치 이론이라 그래서 그 공전 주기의 변화라든지 또 지축도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태양의 흑점 활동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구 안에서도 화산 활동 같은 게 있어서 화산재가 너무 많으면 햇볕을 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 식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간의 자연적인 변동과는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 발생한 이런 급격한 CO2 이산화탄소 급증 현상은 바로 인간 행위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가 궁금하실 수 있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지구 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 내에 이산화탄소의 변화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사실 지구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죠. 지구 표면 위에 있는 그런 공기층을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기권은 수증기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공기라 그러면은 질소가 5분의 4, 산소가 5분의 1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기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체가 뭐냐면 온실 기체, 뭐 영어로는 우리가 그린하우스 가스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온실 가스라고도 부릅니다. 온실 기체, 온실 가스 같은 말이죠. 이 온실 기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 지구는 스스로 이렇게 열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별이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열도 함께 옵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짧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기권을 잘 통과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다가 보면은 구름에 반사돼서 우주로 다시 반사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많은 양이 들어와서 지구 표면도 데우고 해양도 데우고 뭐 이렇게 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바뀐다고 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지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를 뚫고 우주로 방출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대기권 안에 있는 온실가스가 그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장파장에 적외선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걸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 온실기체를 이불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이불을 덮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하면. 만약에 이런 온실기체에 따른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밖에 안 될 거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에 생명체가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18도라는 것도, 영하 18도도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양극지방은 엄청 더 추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공간이 될 텐데, 온실 효과 덕분에 이게 뭐 기록에 따라서 좀 다르면, 지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14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대기권 안에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예전과는 달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구가 혼이불을 덮고 있었다면 갈수록 이불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지금은 솜이불을 덮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자꾸 늘어난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바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온실가스로 분류된 온실가스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라는 게 있고, 메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산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체들에는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NF3라 그래서 플루로와 질소,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기체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생겨나느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을 합니다. 화석연료라는 것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우리가 통칭해서 화석연료라고 부르는데, 고생대 시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든지 또는 식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죽어서 지구의 그 지각 변동에 따라서 지하로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서 분해가 되고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지만 그 안에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 되는 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화석연료인데, 그걸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탄화수소를 태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탄화수소, 화석연료 안에 있는 탄소 성분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면서 우리에게 열을 줍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CO2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우리가 태우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면 화석연료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게 됐느냐? 사실 지금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화석연료인데요. 이 화석연료는 산업혁명기부터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산업혁명 그러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증기기관입니다. 그 증기기관을 움직였던 동력이 바로 석탄이었죠. 그 이전에는 석탄을 많이 쓰지를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석탄을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기계를 또 만들어내게 되고 그걸 움직이는 동력으로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전의 형태로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185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석유를 개발해서 쓰게 되고 석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천연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천연가스는 이제 예를 들면 1970년대 오면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태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많이 퍼져 있다 하더라도 지표면에 산림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다면 흡수를 하게 되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런데 산림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파괴하게 되면서 오히려 배출은 늘어났는데 흡수량은 줄어들어서 산림의 파괴, 벌채 이런 것들이 또 CO2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산화질소 이런 것은 우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배출이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 농업 생산량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농업 생산량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때 발생하는 게 또 아산화질소입니다. 그리고 메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썩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게 메탄이죠. 그리고 사실 천연가스는 메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할 때 또 누출이 됐을 때도 발생을 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메탄의 발생원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육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육식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나 양 같은 경우에는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되새김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트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트림 안에 메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이 쏟아내는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또 경작지가 늘어나야 됩니다. 뭐 방목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먹이기 위한 사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숲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CO2 배출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긴 이름의 그런 화학물질들은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예전에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는데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냉매, 세척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가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런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온실기체가 늘어나면서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표면에 이런 지구의 기후체계를 구성하는 많은 그 권역들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권역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수권, 비권, 대기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증발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작은 호수까지 헤아린다면 수천 개를 넘어서서 수만 개까지의 호수가 사라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엘고어라는 분 있었죠. 그 엘고어라는 분이 부통령이었죠. 미국에. 그분이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낸 책에 보면은 그림이 한 장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막 한가운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배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거기는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호수였어요. 근데 그 호수가 말라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했던 그런 배가
그대로 거기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구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였던 게 차드라는 호수였는데 그 호수가 가장 컸을 때에 비해서 지금 5%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거든요. 여하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표면의 온도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빙하가 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그 눈이라든지 빙하 이런 것도 녹게 되고요. 북극의 빙하도 당연히 녹게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침수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해양의 온도도 지고 있거든요. 땅의 육지의 온도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해양의 온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과 내륙 지역에 이런 온도 차이가 더욱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람의 양과 속도도 달라지게 되고, 수증기의 양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워도 너무 덥고, 추워도 너무 춥고, 또 비가 오는 곳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온다든지, 비가 안 오는 곳은 너무나 안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극한 기상현상, 그것이 이제 기후변화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부르지 않고 기후위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라 그랬을 때는 이게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 5월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제는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위기, 기후붕괴, 기후교란 이런 말을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좀 보시면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매해,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이게 발표가 되는데요. 기상청의 그 이상기후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해 얼마나 많은 기상현상들이, 이상기후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뒤돌아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북서부, 캐나다 남쪽이죠. 그쪽 지역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열돔 현상이라 그래서 그 열이 지면에 갇히면서 무려 온도가 54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죠. 여름이 고온할 뿐 아니라 건조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한 기후인데 거기는 고온 건조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고 벼락이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연 발화가 되면은 빠르게 불이 확산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실수로 뭔가 불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횟수도 늘어나고 규모도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만이 아니라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에서도 많은 화재가 있었어요. 그리스가 굉장히 화재가 많이 있었죠. 거기는 또 지중해성 기후라서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엄청난 폭우가 있었고, 또 심지어 작년에는 서유럽,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벨기에 같은 지역에 처음에는 100년 만에 올 비다 이렇게 했지만 100년이 아니라 10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 지역은 우리나라랑 기후대가 달라서 거기는 우리처럼 장마라든지 폭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폭우가 발생을 해서 그 하천변에 발달해 있던 주택을 다 덮쳤습니다. 침수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잊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호주, 또 시베리아까지도 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베리아 그러면은 영구 동토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툰드라 지역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는 특히 뭐가 문제냐면, 동토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아래
지하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썩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얼어서 있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면에 이 얼음이 풀리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썩을 때 나오는 게 메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왔네요.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정도가 21배 이상 높습니다. 그 메탄 한 분자라 그러면 이산화탄소 21개 분자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메탄이 굉장히 많은 그 온실효과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탄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기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심각하게 느끼는 정도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들이 보내왔던 젊은 시절과 지금의 기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인식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사만4온 현상이 있었어요. 겨울에. 사만4온이 뭐냐면 3일은 춥더라도 4일은 따뜻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3일 춥고 4일 따뜻하고 이런 게 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겨울이 많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 얼음이 어는 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굉장히 추운 한파가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름이 길어졌고 여름 가운데서도 더운 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열대야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이것도 뭐 정확하게 100년 이게 아니에요.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평균 온도하고 후반기에 1900년대 뭐 후반기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 그때 그 평균 온도죠. 그것이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보시는 것처럼 1.4도씨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강수량이 늘었는데 강수 일수는 어떻게 되냐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날들이 늘어났다. 이걸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매해 이상기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1위라고 쓰여진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최고 온도가 지금 1위였다라든지 뭐 이런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서 이제까지 관측한 거에 비해서 보면은 1위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날씨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1.5도씨 목표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도씨 목표는 뭐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국제기후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인류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넘어서지 말아야 될 온도 목표로 1.5도씨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산업화 이전이라는 건 언제냐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우리가 산업화 이전 온도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1.5도씨가 상승했을 때와 2도씨가 상승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폭염 일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사라지게 될 동식물의 종의 수라든지 또는 강수량의 뭐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평균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0.5도 차이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국제사회가 2도씨를 넘지 말자, 2도보다 아래로 상승을 억제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지금은 1.5도를 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0.5도 차이에 2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1.2도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0.3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0.5도라는 걸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0.5도를 지키자라는 이런 약속을 국제사회가 하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